예, 안녕하세요. 황복주 교수입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경영 통계학이라는 과목을 강의하게 된 황복주입니다. 먼저 수업 계획서, 우리가 영어로는 대개 실라버스라고 하는데 수업 계획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문 분야에서 우리가 연구 방법론이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방법론의 핵심이 바로 통계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계학은 불확실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기법이므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 강좌에서는 기본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통계학의 기본 개념을 습득해서 응용 통계의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이 과목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 통계학을 이해하면 어떤 면이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확률 분포가 있는데 그 확률 분포의 활용 능력을 제고할 수 있고, 표본 추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가 논문을 쓸 때 가설을 검증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설을 설정하는 능력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가설 검증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희귀 분석이나 분산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 과목을 들으면 희귀 분석과 분산 분석 수행 능력이 제고되게 됩니다. 이 과목의 역량을 보면 지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확률 분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형을 알게 되고 그 분포를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간단한 통계 기법을 비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표본 추출을 할 수 있고, 또 가설을 설정할 수 있고, 또 상관관계 계수를 구할 수 있고, 희귀 분석이나 분산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태도 차원에서는 조직에서 여러 가지 통계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지니고서 우리가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통계학 교과목이 달성해야 할 학습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확률 분포를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포를 활용해야 하는지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표본 추출 방법을 이해하고 표본 추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통계적 추론인 가설 검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관 분석이나 희귀 분석, 그리고 분산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본 과목의 우리가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석이 전체 100점 만점에 15점인 15%를 차지하고, 중간고사를 객관식 사지선다형 25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이를 30%, 30점으로 가산하고, 기말고사도 역시 30% 객관식 문항 사지선다형 25문항으로 출제되어서 평가가 됩니다. 진도율이 10%에 해당이 되고, 과제가 15%가 있는데 과제는 우리 그 포털 사이트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각 장의 이론적인 거와 관련해서 20문항 정도의 TF 문제가 있는데 그 TF 문제 중에서 T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고, FX라고 하면 그 FX인 경우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간단하게 적시해서 기말고사 기간 동안에 제출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통계학 1주차 통계학의 기초 개념입니다. 1강에서는 통계학의 정의 및 통계의 기본 용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의 학습 목표는 통계학을 정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통계학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통계학의 기본 용어를 안다,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통계학 정의, 통계학의 종류, 통계학의 기본 용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통계학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개 고등학교 과정에 보면 수학책에 확률 통계라고 해서 대개 뒷부분에 나오는데, 수능이나 어떤 그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보니
많은 고등학교에서 확률 통계 부분을 잘 배우지 않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쩌다가 한번 배운 경우에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개 통계학 또는 통계라고 하면 복잡한 것, 어려운 것 이런 선입관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87년부터 통계학을 매년 한 번 내지 두 번씩 가르쳤기 때문에 한 40회 이상 통계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 때 통계학을 교수님부터 정확하게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만 저 혼자 독학해서 그리고 대학원 과정을 거치면서 통계학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우면 배울수록 다른 학문에 비해서 비교적 재미도 있고 또 크게 변화하지 않는 학문이기 때문에 어떤 상당한 장점도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학, 영어로 우리가 statistics라고 하는데 통계학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도 의사결정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조직 생활을 하는 경영자나 관리자들도 매일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미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와 관련되다 보니 미래는 불확실한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없이 의사결정하는 것보다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하면 의사결정의 결과, 품질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결국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 주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분석해서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통계학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라틴어로 스테이투스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를 다스리는데 여러 가지 통계 자료가 사용이 되죠. 국가의 구성 요소 3요소를 기억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국가라고 하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인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나 과학적인 현상을 설명하는데 국가를 통치하는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결국은 국가라고 하는 단어와 통계학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선진국에서 나오는 통계치는 정확성이 있고 선진국이 아닌 나라는 통계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선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발행하는 통계 수치 하나하나가 상당히 정확성을 갖는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통계치의 정확도가 떨어지면 그것은 후진국이고 통계치의 정확도가 높을수록 결국은 선진 국가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국민들 또는 교육 수준 중에서 이 통계학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능력, 지식의 함양, 또 지식의 수준 이런 것들은 국가가 선진국으로 가는 것과 또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간 우리가 통계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이고 우리가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다른 기초 과목에서 배웠듯이 대안을 열거하고 대안을 평가해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이 의사결정인데 그 의사결정에 필요한 것이 정보다. 그리고 정보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제공해서 얻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산다고 하는 말은 아마도 잘못된 말일 것이고 자료의 홍수 속에서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료를 가공해서 특정한 사람한테 의미 있는 유용성을 제공할 때 우리는 정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고 그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할 때 결국 의사결정의 결과인 아웃감이 결국은 좋아진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책에 따라서 통계치라고 하는 말 또는 뭐 통계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뭐 뒤에 통계량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통계치라고 하면 수치 하나하나를 갖다 우리가 통계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속 110km의 뭐 공을 던지는 야구 투수가 있다든가 또는 타율이 0.3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통계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통계 자료라고 하는 것은 원자료 몇 개의 수치의 모음 또는 집합을 갖다가 우리는 통계 자료라는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구 유권자의 성명, 나이, 주소 이런 것들이 모아진 자료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통계 자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학의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론 통계학입니다. 이론 통계학은 우리가 통계학의 제1원을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유도하고 이를 체계화시킨 통계학인데 대개 통계학과 또는 수학과에서 배우는 통계학이 이런 이론 통계학, 즉 그쪽의 학과에서는 주로 이 통계학의 명칭을 수리통계학이라고 명명하게 되는데 바로 수리통계학이 이론 통계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계 제1원을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유도하고 체계화시킨 통계학이 바로 이론 통계학이다. 두 번째 통계학은 응용 통계학입니다. 영어로 Applied Statistics라고 하는데 응용 통계학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경영 통계학, 무슨 보건 통계학, 교육 통계학 등등이 응용 통계학의 예인데 이론 통계학을 현실에 적용하는 응용 통계학이 바로 응용 통계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론 통계학을 현실에 적용시키는 통계학을 응용 통계학이다 한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현재 경영 통계학도 응용 통계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통계학은 기술 통계학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기술이 Descriptive Statistics인데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에서 선거가 자주 있는데 선거가 끝나면 예를 들어서 6시에 앵커가 나와서 선거 방송을 시작할 때 보면 여러 가지 뭐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파이 차트를 가지고 정당별 무슨 뭐 퍼센트를 한다거나 또 어느 후보가 뭐 몇 퍼센트 지금 가능하다 이런 등등의 얘기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기술 통계학은 통계 목적에 따라서 원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요약하고 해석하는 통계학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물가지수를 발표한다거나 뭐 코스피 지수를 발표한다거나 타율 뭐 투자 수익 이런 것도 전부 다 기술 통계학과 관련되어 있고 이런 기술 통계학의 현상은 선거 방송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통계학의 이름 명칭이 바로 추리 통계학입니다. Inferential Statistics라고 하는데 우리가 추리 통계학을 설명하려고 하면 몇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뭐 뒤에서 용어를 다시 배우겠지만 모집단이라고 하는 영어로 population이라고 하는 용어, 그 다음에 표본이라고 하는 샘플이라고 하는 용어, 그 다음에 모집단의 특성인 그 모수 파라메타라고 하는 용어, 그 다음에 표본의 특성인 통계량 스태틱 그러니까 통계학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S를 뺀 단어가 바로 통계량이라는 뜻인데 모집단, 표본, 통계량, 모수라고 하는 네 가지 용어와 관련되어 있는 통계학이 바로 추리통계학이고 추리통계학을 설명한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모집단. 이 모집단이 있고 모집단에서 뭘 추출합니까? 표본을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요 가장 큰 게 이제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설명하면 이제 뽑아오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표본 추출이라는 말을 합니다. 표본 추출이라는 말을 하는데 대개 우리가 표본 추출을 영어로는 샘플링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 샘플링 할 때 그냥 샘플링 하는 게 아니라 랜덤 샘플링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 랜덤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 무작위라고 하는 뜻이지만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함의는 확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랜덤 샘플링 하면 확률 표본추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은 연구 대상이 되는 전체가 우리가 모집단이 되는 것이고 그 모집단에서 뽑아온 일부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표본이라고 하는 거죠. 표본. 그래서 표본은 우리가 영어로는 샘플이라고 하는 거죠. 모집단은 연구 대상의 전체를 모집단이라 하고 이 뽑아온
연구에 우리가 쓰는 정말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일부를 표본이라고 하고, 표본은 우리가 샘플하고, 뽑아오는 과정은 랜덤 샘플이라고 하고, 그래서 뽑아온 표본의 특성을 수치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통계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통계량. 그래서 이 통계량을 가지고 이 모집단의 모수를 우리가 모집단의 특성을 우리가 모수라고 하는데, 모집단에서 뽑아온 표본을 가지고 표본의 특성인 통계량을 통해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를 일반화하거나 추측하는 통계학을 추리통계학이라고 한다. 통계학의 4가지 종류 중에서 추리통계학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우는 내용들이 전부 추리통계학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추리통계학을 우리가 현실에 응용하기 때문에 응통계학이지만, 추리통계학에 대한 용어는 머릿속에 잘 정리해오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을 가지고 표본의 특성인 통계량을 통해 모집단의 모수를 추측하거나 일반화시키는 통계학이다. 이게 바로 추리통계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통계학을 배우면서 통계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매일 우리가 숫자의 홍보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숫자라고 하는 게 이제 자료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홍보 속에 살면서 이 숫자의 의미, 이들을 잘 이해하고 이용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통계학을 공부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조직에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통계적인 기법이나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조직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조직에서는 끊임없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의사결정할 때 통계적인 기법과 도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생활을 하면서 또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하면서 통계적 기법과 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두 번째일 것이고요. 세 번째는 통계 방법을 알고 있으면 어떤 결론이 어떻게 도출되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통계학을 배우는 이유다. 네 번째는 모든 학문, 예술이나 인문 쪽의 과목을 제외하고는 그 과목까지도 이제 대학원에 가면 통계학을 원용하지만, 그런 몇 개 학문을 제외한 모든 학문을 연구하는데 그 결국은 통계학이 연구 방법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공부하려고 하면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을 쓸 때 대부분 통계의 방법을 우리가 활용하기 때문에 그 통계학을 모르면 좋은 논문을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학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공부하는 경영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생산 운영 관리든 또는 재무 관리든 또는 무슨 관리 회계든 여러 가지 그 경영학 과목의 대부분이 이 통계학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는 점입니다. 경영학에 있어서 연구 방법의 기초, 조직 행동이라고 하는 어떤 질적인 쪽하고 이런 통계나 경영과학이라고 하는 수리적 부분들이 양대 산맥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학 대부분이 통계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우리가 공부하는 게 경영학이라고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가 추측 통계학에서 제가 추측 통계학을 설명하려면 4가지 용어가 나온다. 그 중에 하나가 모집단이었죠. 그래서 유한 모집단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유한 모집단.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finite population인데, 유한 모집단과 무한 모집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유한은 모집단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모집단을 구성하는 개체가 한정되어 있으면 유한 모집단이고, 모집단을 구성하는 개체들이 한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한정인 경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 학기에 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에서 통계학을 듣는 수강 학생 수 하면 50명, 50명 이렇게 정해져 있는 한정된 학생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한 모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건 추출이라는 말,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모르겠지만, 주머니에서 어떤 공을 꺼낼 때 공을 꺼내고 버리고 우리가 추출하는 경우도 있고, 공을 꺼냈다가 다시 넣고
추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공을 꺼낸 공을 보고 다시 넣고 추출하는 과정을 우리가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거죠. 공을 꺼낸 공을 버리고 추출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다가 B자를 붙여서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게 되는데 만약 복원 추출을 하게 되면 뭐 공이 3개가 있다 하더라도 꺼내고 보고 다시 넣고 뽑으면 결국은 무한이 되기 때문에 복원 추출의 경우가 바로 무한 모집단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집단에 대한 정의, 다시 말하면 이제 모집단의 종류를 배웠지만 모집단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설명하면 연구 대상이 되는 전체를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하겠죠.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를 한다 하면 대통령 선거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뭐 4천만 명이 모집단에 드는 거죠. 우리가 모집단을 공부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모수라고 하는 파라미터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특성을 수치로 표현한 것, 이 수치로 표현한 것이 바로 모수가 됩니다. 그래서 모수의 유형을 보면 모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자에 이 표시가 우리가 영어로 하면은 MU, 뮤라고 우리가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분사는 요 발음을 우리가 이제 그 시그마라고 하고 여기에 이자가 붙었으니까 시그마 스퀘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 또는 모집단 표준 편차는 그냥 우리가 시그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비율, 이거는 우리가 P라고 표시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건양 사이버대학의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4,000명이 있다. 그 중에서 뭐 2,500명이 여자이다 하면은 뭐 4,000명 분의 2,500명, 그게 바로 P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모비율이라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개념적인 이제 상대적인 말은 모평균의 반대는 표본평균이죠. 그 다음에 모분산의 반대는 표본분산이 되는 것이고요. 모표준 편차의 반대는 표본표준 편차가 되는 것이고, 상대적인 것은. 그 다음에 모비율은 표본비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통계량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통계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이것처럼 statistics라고 하는 통계학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S라고 하는 단어를 빠뜨리면 결국은 통계량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 통계량은 표본의 특성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표본 샘플은 모집단에서 뽑아온 일부분을 우리가 표본이라고 했어요. 샘플 그러죠. 우리가 뭐 흔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샘플이란 말을 많이 듣는 경우는 화장품 회사에서 화장품 사면 우리가 샘플 준다고 하는데 그 샘플하고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도 뽑아온 거지만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 통계학에서 쓰는 그 표본의 의미는 모집단 전체를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비용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일부를 뽑아오는데 그 일부 뽑아온 일부를 우리는 표본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표본의 특성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 통계량인데, 똑같이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표본의 평균은 X바, 우리가 X하고 이렇게 요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대라는 표시지만 X바라고 읽습니다. 표본 분산은 아까 모분산은 시그마 스퀘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영어표는 그냥 S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S 스퀘어 이렇게 되는 것이고, 표본의 표준 편차는 그냥 우리 S로 표시하는 거죠. 표본 비율은 아까 모 비율을 우리가 그냥 P라고 표시했으니까 표본 비율은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거나 또는 뭐 이렇게 발을 붙이거나 관계없습니다. 책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붙인 것은 우리가 이제 해시라고 하는 영어 단어 모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하고요. 만약 이렇게 일자처럼 그리면 P바라고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특성을 수치로 표현한 것은 모수, 표본의 특성을 수치로 표현한 것은 통계량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우리 뭐 기본적인 통계학이기 때문에 통계학에서 나오는 그 노테이션 이런 그 표현들이 몇 가지 안 하요. 열 몇 가지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오늘 뭐 이번 주에 몇 가지 나왔으니까 기억해 놓으면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쭉 해서 기억해서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계학에서 그 용어 중에 전체를 조사하는 것, 하지만 어떤 특성을 가진 전체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는
전수조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complete enumer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려면 첫 번째는 노력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일부를 조사하게 되는데 그 일부 조사하는 거 우리가 영어로는 sample survey라고 하는 말을 쓰죠. 우리가 전수조사의 예는 여러분들 아마 집에 갈 때 어디에 붙어 있는 거 있어요. 우리 집 앞에 출입문에 붙어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동그랗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가만히 관찰해 보시면 인구 센서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구 센서스. 그래서 인구 센서스가 전수조사의 대표죠. 옛날에 미국에서 인구 센서스를 했는데 센서스의 결과가 나오는데 10년이 넘게 걸려요. 무슨 얘기냐면 인구 센서스를 10년마다 하는데 결과가 10년이나 걸린다고 하면 아무 의미 없는 센서스가 되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인구 센서스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노력이나 비용이 시간이 많이 든다 하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조사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일부분만을 조사하는 것이고, 그러면 왜 표본조사가 어떤 이점이 있길래 표본조사를 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전수조사가 노력과 비용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부를 조사하면 경제성이 있다.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기도 하고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인데 결국은 돈이 더 적게 된다 하는 얘기고, 여기 상세하게 조사한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우리가 전체를 조사하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세세하게 조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표본을 조사한다고 하면 몇 개만 조사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을 조사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 가정을 조사한다고 하면 뭐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지만 만약 우리가 어느 가정을 표본을 조사한다고 하면 그 전 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별로 자세하게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표본조사의 이점 중에 하나가 상세하게 조사한다고 하는 측면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표본조사를 또 하나의 이점은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면 그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수조사의 보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 분류, 분석, 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그 의사결정 환경 중에 하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 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 또는 위험하에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위험하에서 의사결정은 확률 분포가 주어진 경우입니다. 이제 확실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안도 알려져 있고 대안의 결과도 알려져 있는 경우가 확실한 의사결정인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불투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99% 또는 95% 이상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을 직면하기 때문에 확실한 상황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의사결정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불확실한 것을 우리가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것이 바로 정보이고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면 정보 이전에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분석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서 분류해서 분석한다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냐면 자료를 가공해서 정보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 분류, 분석해서 결국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정보로 만들어서 의사결정에 이용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의사결정의 아웃컴, 결과의 질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보다 좋다, 질이 올라간다, 좋은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료를 수집, 분류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제시하는 것과 관련된 학문이 바로 통계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통계학의 종류는 아까 네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론 통계학은 주로 통계학과나 수학과에서 하는 수리통계학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응용통계학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경영통계학 이런 것들이 응용통계학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기술통계학은 우리가 통계 자료를 통계 목적에 맞게 수집,
분류, 요약, 해석한 통계학이 기술통계라고 했고, 그다음에 추측통계학은 아까 이 정도 용어를 하나를 기억해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을 가지고 표본의 특성인 통계량을 통해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를 추측하거나 일반화한 통계학이 추측통계학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추측통계학과 관련된 용어 4가지 용어가 나왔었죠. 한 가지는 모집단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연구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하고, 그 모집단을 다시 유한 모집단과 무한 모집단으로 구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집단의 특성을 수치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모수라고 하는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 우리가 추출한 일부 부분을 우리는 표본이라고 했고, 그 표본의 특성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 바로 통계량이다 했고, 그 통계량이라는 단어가 영어 통계학이라는 용어에서 s를 뺀 거다, 이렇게 몇 번 반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1장 1강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평가 두 문항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모집단의 특성을 추측하고 판단하는 일과 관련된 통계학을 무슨 통계학이라 하느냐. 모집단의 특성을 추측하고 판단하는 일과 관련된 통계학이니까 뭐겠습니까? 이론 통계학, 기술 통계학, 추측 통계학, 응용 통계학. 예, 아까 계속해서 우리가 통계학의 종류 4가지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통계학에 대한 용어를 설명한다고 하면서 했던 통계학, 바로 추측 통계학, 영어로는 inferential statistics가 바로 추측 통계학에 대한 얘기고, 문제는 바로 추측 통계학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조사 중에서 전체를 조사하는 complete enumeration과 관련된 전수조사와 샘플 서베이라고 하는 표본조사가 있는데, 이 문항은 표본조사에 대한 문항입니다. 표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르시오 하는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전수조사에 비해 균계적이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표본조사는 전수조사에 비해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전수조사의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서 표본조사를 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네 번째, 어떤 특성을 가진 전체를 측정하는 조사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4번의 설명은 전수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강에서는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해야 할 수업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 1장 1강에서는 통계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통계학의 종류,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서 모집단과 모수, 그 다음에 표본과 통계량, 또 공부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